볼게요. 오늘은 95쪽의 군집. 자, 우리가 개체가 생명체 한 마리 한 마리를 개체라 그랬잖아요. 그치? 그리고 똑같은 한 종류의 생명체들의 무리를 개체 군. 그러면 군집은 뭐예요? 어떤 지역에서 어떤 한 지역에 여러 종들이 같이 어울려 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종, 요거를 군집. 그리고 생물이 사는 환경하고 그 다음에 생물하고 합해서 가장 큰 개념이 뭐야? 생태계.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쉬워요. 쉬운데 조금 외울 거는 좀 외워야 돼요. 군집의 종류가 맨 처음에 나와요. 자, 첫 번째 육상 군집. 육상이 뭐지? 육지죠, 육지. 그 육지에 여러 종들이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생군집. 밑에 보면 이제 수생군집이라고 있어요. 수생군집. 숫자가 무슨 숫자지? 물숫자. 그러니까 물 속에도 어떻게 돼? 여러 종들이 모여서 살고 있겠죠. 그래서 크게 육지의 군집과 물 속의 군집을 나눠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자, 맨 처음에 육상 군집부터 보면은 산림 지역이 있어요. 산림 지역이 뭐야?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곳이 산림 지역이지. 그럼 이 산림 지역에 여러 생물들이 막 모여 있을 거야. 그 중에서 이제 산림 나무를 중심으로 보자는 거지.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초원은 풀을 얘기하는 거야. 풀. 사막은 아무것도 없지. 그럼 이 세 지역을 비교했을 때 이 큰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온다, 적게 온다? 많이 온다. 너네 식물들이 자랄 때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죠. 물이 있어야지 식물들이 잘 자라고. 그 다음에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돼. 너무 춥거나 그러면 잘 못 자라죠. 그래서 요 산림 지역의 군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비가 많이 오는 곳이다, 적게 오는 곳이다? 많이 오는 곳이다. 강수량이 많고, 그 다음에 기온도 어때? 너무 추우면 나무들이 잘 못 자라죠. 그래서 기온이 적당해. 요런 지역에 산림 군집이 형성이 돼요. 이거 뭐 특별하게 설명할 게 없는데, 그 산림 군집은 이렇게 큰 나무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얘네 산림 지역 안에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은 큰 나무 옆에 어떻게 돼? 조그만 나무도 있고 또 어떻게 돼? 풀도 자라고 다 어울려 살고 있죠. 그래서 산림 군집은 여기 나온 것 같이 목본. 목본이 뭐냐면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초본은 뭘까? 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하고 풀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러니까 군집 중에서 가장 발달한 그런 군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무도 있고 풀도 있으니까 요 군집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종류도 어떨까요? 되게 다양하겠지. 뭐 동물, 식물 이런 것들, 그치?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높다, 낮다? 높다. 요거 세 개 중에는 가장 높은. 그래서 뭐 종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열대우리, 뭐 온대리, 뭐 부푸치노스리 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참고 삼아 보고. 그 다음에 초원. 헷갈리니까 이렇게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초원은 큰
큰 나무들은 거의 없고 뭐를 중심으로? 풀들. 이렇게 풀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군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큰 나무들이 못 자란다는 얘기는 비가 많이 온다, 적게 온다? 적게 온다. 큰 나무들이 살려면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그치? 그래서 강수량이 어때? 적어. 얘보다. 네? 강수량이 적다. 적고. 건조한 지역. 그러니까 강수량이 적으니까 땅이 어떨까? 약간 메말라 있겠지. 건조한 지역. 그래서 너네 TV 같은 데도 많이 보잖아. 이렇게 풀이 많이 자라있는 곳. 아프리카 같은 데 그렇지 않아? 아프리카 막 여기 막 사자 뛰어다니고 막 말 뛰어다니고 막 그런 데 있잖아. 그치? 그런 거. 그럼 여기는 이제 그 목보는 거의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고 뭐를 중심으로? 초본 중심으로. 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군집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런 곳이 있다. 뭐 열대초원, 온대초원 뭐 이런 곳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막은. 사막은 알다시피 거의 나무나 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는 거야? 일단 물이 없대. 거의 없지. 강수량이 거의 없죠. 강수량이 거의 없으니까 이 지역이 어때? 매우 건조하겠죠. 그러니까 물이 메말라 있으니까 나무나 풀이 자랄 수가 없는 거지. 뭐 요 정도, 요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생물들이 어울려 살고 있는 군집의 육상 군집에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특징점들은 뭐 한번 보면 알 수 있죠.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생 군집. 물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뭐 알 게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한 줄로 나왔다. 자, 물이라 그러면 이제 강에 생명체들이 살고 있고, 하천이 시냇물 같은 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호수. 근데 물 중에서 가장 많은 물, 바다. 그치? 근데 이거를 나눠 놓은 거야. 담수하고 해수 알아요? 해수는 짠물을 얘기하지. 담수. 짜지 않은 곳을 얘기하죠. 그치? 그래서 물 속에도 이제 여러 정도의 물이 군집이 형성되어 있는데 크게 어떻게 돼? 담수 군집. 그 다음에 해수 군집. 해수가 아니고 해수 군집. 그 담수는 어디 얘기하는 거야? 강이나 하천이나 호수.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해수 군집은 말 그대로 어디? 바다. 여기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지역별로도 이제 생명체들이 여러 종류들이 살고 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그림 같은 거 있잖아. 요거는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특징점들이 있거든. 특징점들을 좀 봐줘야 되는데 한번 지우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 여기 뭐 보면 선생님이 뭐 딱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서 설명할 게 많진 않아요. 자, 제목을 맨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니? 군집에 뭐라고 돼 있어? 생태 분포.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분포를 얘기하는 건데 수평 분포, 수직 분포. 수평은 가로야 세로야? 가로를 얘기하지. 수직은 세로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수평 분포 얘부터 한번 볼게요. 요거를 보면은 지금 여기 맨 밑에가 저위도래. 저위도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 이건 알지. 저위도가 어디야? 일 많이 줬나? 괜찮아?
저위도가 어딜 얘기해? 너네 지구가 있으면 가운데가 위도 몇 도야? 0도잖아. 여기가 위도가 낮다 그래서 뭐라 그래? 저위도라 그랬지. 그리고 가운데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지? 뭐 중간에는 뭐 45도 정도 될 거고. 그럼 가운데는 이제 중위도라 그러고 위에는 고위도라 그러죠. 그럼 밑에는 여기가 뭐야? 중위도고 여기가 뭐야? 고위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건 알지? 그래서 이 첫 번째 수평분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저위도부터 고위도까지를 올라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저위도부터 고위도를 올라가면서 이런 나무들이나 풀 같은 게 어떻게 존재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야. 그럼 저위도는 덥잖아. 그러니까 뭐 사막지대도 있고 풀, 초원지대도 있고 그치? 또 저위도라 그래서 여기 너네 통합과학도 한번 배웠는데 비도 자주 오는 지역이 있거든. 그래서 열대 우림이 형성되는 거죠. 근데 저위도만 봤을 때 제가 봐 여기 저위도만 다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열대 사막이 존재하고 왼쪽으로 갈수록 우림이 존재하죠. 그럼 방금 전에 배웠듯이 사막 지역은 비가 많이 온다, 적게 온다? 적게 온다. 그래서 같은 지역, 같은 위도라고 하더라도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은 사막이 형성될 수 있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또 뭐? 아까 나무하고 풀들이 같이 자라는 열대 우림이 형성될 수 있고 그래서 같은 지역의 수평적으로 봤을 때 강수량에 따라서 어떤 지역 군집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표시해 줍니다. 그럼 이제 올라가 보자. 올라가도 이제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 있을 거야. 그럼 거기에도 이제 사막 같은 것들이 존재할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위도로 올라가다 보면은 기온이 자꾸 어떻게 되지? 낮아지죠. 그러면 기온이 낮아지면은 나무나 풀들이 잘 자랄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럼 결국적으로 뭐야? 비가 적게 오는 지역과 저위도죠? 네, 비가 적게 오는 지역 그 다음에 기온이 높은 지역 이런 데가 대부분 사막들이 존재할 거고 그러면 나무나 풀들이 잘 못 자라겠죠.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 식물들이 잘 못 자라니까 이 지역도 어떻게 된다? 뭐 목본이나 초본 식물 저희 잘 못 자라는 그런 지역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강수량이 많고 기온이 높은 지역은 나무들이 어떨까? 굉장히 번성을 하겠죠. 그리고 목본, 초본 다 잘 자라는 산림 군집이 형성이 된다. 근데 강수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게 되겠지. 그 나무나 풀이 잘 못 자라겠죠. 그런 특징점만 봐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거 다 적을 필요 없을 것 같아. 한 번만 읽어보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저위도에서 어디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돼? 낮아지죠.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열대 우림 그 다음 어떻게 돼? 온대림 그 다음에 침엽수림 이렇게 자꾸 바뀐다는 거야. 열대 우림의 특징은 나무들이 잎이 넓어. 근데 침엽수는 뭐지? 잎이 뾰족뾰족한 거 얇은 거. 그래서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고 나무들이 열대우림, 온대림, 침엽수림 이렇게 바뀌는 특징이 있다. 그런 것만 한번 봐두고 그 다음에 강수량이 적어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강수량이 적어지지. 적어질수록 산림지대, 초원지대, 사막지대로 자꾸 바뀐다는 거죠. 비가 적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직분포는 뭐냐면 어떤 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좁은 지역이야. 좁은 지역에서 고도가 뭐야? 높이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라산 나왔지. 한라산. 너네 한라산 가봤니? 안 가봤어? 등산 안 해봤죠. 원체 높으니까 또 등산하기 힘들죠. 한라산에 보면은 낮은 곳은 이렇게 나무들도 크고 잎도 넓은
화렵수들이 많이 분포를 해요. 근데 한라산에 등산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자꾸 침엽수, 잎이 뾰족뾰족하고 얇은 이런 나무들로 바뀌고, 거의 꼭대기로 가면은 나무 키도 엄청 작고 나무가 조그만한 나무들이 있거든. 그래서 관목대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 이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야. 어떤 좁은 지역에서 고도가 올라갈수록, 즉 수직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점점 어떻게 돼? 떨어지죠. 추워지지. 추워지면서 화렵수, 침엽수, 관목대 이런 순서로 나타난다. 뭐 이렇게 한 번씩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요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야. 군집의 구조. 그래서 먹이사슬하고 먹이궁을 이것도 안 써도 되겠지. 먹이사슬은 뭐야? 먹이사슬은 먹고 먹히는 관계가 이렇게 사슬같이 일자로 되어 있는 게 먹이사슬이지. 그리고 먹이그물은 뭐야? 요 그림같이 먹고 먹히는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근데 먹이사슬하고 먹이그물 중에 어떤 게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가 더 좋은 거라고 했어? 먹이그물이죠. 통화과학 때부터 배웠잖아. 왜? 한 종이 사라져도 얘가 다른 걸 먹으면 되잖아. 그치? 근데 먹이사슬 같이 단순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 종이 사라지면 얘는 먹이 부족으로도 죽고 얘도 또 먹이 부족으로 죽고 막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뭐다? 먹이 그물같이 복잡한 생태계가, 여기는 지금 생태계까지 안 간 거니까 어떤 지역에 여러 종들의 무리 군집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안정하다 그러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우리 군집 중에 산림 군집이 있었어. 기억나? 산림 군집은 큰 나무들이 많은 곳이죠. 산림 군집 안에 작은 나무들도 있고 풀도 있다 그랬어. 그 산림 군집에서 그 안에 이제 어떤 특징점들이 있다는 거야. 이 그래프도 한번 봐주세요. X축이 뭐니? 빛의 뭐야? 세기. Y축이 뭐야? 높이. 그럼 너네 햇빛이 비쳐. 햇빛이 비쳐. 그럼 이 높은 나무들은 햇빛을 잘 받겠지. 그래서 높이가 높은 나무들이 햇빛 받는 양이 어때? 그럼 광합성 양도 많겠지. 그럼 이 밑에 있는 나무들은 밑으로 가면 갈수록 위에 있는 나무들에 가려지겠지, 햇빛이. 그럼 그늘이 지겠죠. 그래서 밑으로 가면 갈수록 햇빛 받는 양이 어떻게 돼?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나무들은 광합성도 조금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영양분도 조금밖에 생산을 못할 거고, 그럼 몸에 영양소가 적으니까 키도 잘 자라보잖아. 못 자란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야. 요거 이름은 한 번씩 봐주세요. 한 번씩 봐두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잘 나오진 않는데, 가장 큰 나무, 높이가 높아서 햇빛 받는 양이 많아서 광합성을 잘하는 이런 나무층을 뭐라 그래? 교목층. 그치? 그 밑에 한 중간 정도 되는 나무층은 교목층. 그 다음에 밑에 작은 나무들이 있지. 관목층.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풀 있죠, 풀. 풀초쳐 써가지고 초돈층. 그 다음에 선태층이라고 있어. 선태층은 뭐냐면 이 나뭇잎이 떨어지거나 풀들이 죽었을 때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지거나 풀들 같은 게 죽었을 때 거름 같은 거 쌓이는 땅 위의 지점을 선태층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낙엽 떨어지고 막 썩은 나무 떨어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분해시키는 분해자가 많이 살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끼 같은 거, 요 가장 밑에가 가장 그늘졌겠지, 그치? 이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서식하는 곳이야. 지중층은 뭐냐면 이제 흙속. 근데 깊은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네 나무나 풀들이 살고 있는 얕은 곳.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기가 지중층이라고 해.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 뭐 분해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균들 얘도 분해자고 두더지나 지렁이 같은 것들이 막 여기 구멍 뚫고 막 다니고 있겠죠. 그래서 같은 산림 구조라고 하더라도 군집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층을 나눠서 층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특징이 있다. 한 번씩 봐주시고. 그 다음 요게 중요해요. 이제 요게 조금 헷갈립니다. 보자. 제목을 군집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개체군. 자, 조금만 더 보실게요. 군집이 어떤 한 지역에 여러 종들이 모여 사는 게 군집. 그리고 그 군집 안에는 어떤 생물들의 종류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생물들의 무리가, 그치? 그 중에서 우점종. 뭐야? 무엇하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산림 지역에 가장 많은 애들. 그러니까 뭐라 했을까? 저기 있어서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저걸로 읽어볼게요. 여기 쉬우니까 여기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개체수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가장 많아요. 그 지역에서. 그리고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애라고 가장 많고 그런 애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닷가 갯벌이라고 하자잉. 바닷가 갯벌에 아니다. 우점종이 안 나왔네? 여기 안 나왔네? 이거만 나왔구나.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많거나 가장 넓은 지역 차지하는 애들, 생물종을 얘기하는 거고, 핵심 종은 요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우점종하고. 얘는 가장 많은 애들이고, 핵심 종은 이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애들이에요. 가장 많지는 않아. 개체수는 적어. 숫자는 적은데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이 군집을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대부분 뭐래? 상위 포식자. 상위 포식자가 가장 윗단계에 있는 애들을 얘기하죠. 근데 얘가 사라지거나 또는 감소하면은 이 지역에 생태계가 뭐 파괴되거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애들의 핵심 종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요 옆에 이거 얘가 없네. 여기 있구나. 왼쪽에 여기 있다. 이 왼쪽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비버라는 요거 본 적 있니? 비버라는 요 생물이 있어요. 근데 봐봐. 비버는 하천에 댐을 쌓아서 습지를 만들고 그로 인해 그곳에 사는 개체군의 구성이 크게 달라진다. 얘는 뭐하는 습성이 있대요? 하천에 뭘 쌓는데? 댐을 쌓아서 습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얘가 뭐 자기 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럼 얘가 하천에 댐 쌓고 습지를 만들다 보면은 그 습지로 구성된 그곳에 여러 가지 또 생명체들이 살 수가 있겠지. 근데 이 비버가 이 지역에서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 지역은 습지가 형성이 못 되겠죠. 그러면 습지에서 사는 생명체들은 이제 뭐 살 곳이 없거나 점점 없어지겠지. 하나만 더 볼까? 수달 알지? 수달은 습지 생태계에서
먹이가 되는 개체군의 밀도를 조절한다. 그러니까 수달이 먹이를 어느 정도 잡아먹어야지, 그 생명체들을 잡아먹어야지 그 하위 단계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피라미드로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맨 위에 있는 수달이 없어지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엄청 번식하겠지. 그럼 가장 하위 단계는 어떻게 될까? 또 많이 줄어들겠죠. 많이 먹히니까, 그치? 그 생태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그 지역에서 숫자는 적지만 없어서는 안 될 애들, 그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걸 뭐라 그래? 뭐라 그래? 핵심 능력. 우정종하고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안 헷갈리겠니? 얘는 가장 많은 애들. 얘는 그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애들.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 지표종이라고 있어요. 얘는 특이한 놈인데 특정 조건에서만 발견이 돼요. 특정 조건에서만. 그래서 여기 지유류라고 있어. 지유류라 그래서 뭐 바위 같은 데나 이렇게 나무 같은 데 쉽게 얘기해서 그 바위나 나무 속에 영양분을 이렇게 뽑아서 살고 있는 뭐 이끼 비슷한 건데, 이끼하고는 약간 달라. 근데 얘네들이 모든 지역에서 나타날까? 안 나타나요. 어떤 특정한 환경 조건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생명체들, 개체군을 지표종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지표종을 조사를 하면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표종이 살고 있어. 그럼 얘는 특정한 환경에서만 사니까 그 지역의 환경의 특징을 알아낼 수가 있다. 졸립지? 자, 조금만 더 가자. 그래서 여기 지표종이 여기 나와 있다. 지표종이 지류는 어느 지역에 산대? 이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한번 보면 돼. 이산화황의 농도가 낮은 곳에만 산대요. 이산화황의 농도가, 공기 중에 이산화황이 있어, 공유물질. 얘가 농도가 높은 곳에 얘네들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지역에 지류가 많이 살아, 얘네들이 많이 살아. 그럼 그 지역은 공기 성분을 조사를 안 해도 이산화황의 농도가 어떻다?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환경을 알 수가 있죠. 네? 이런 걸 지류라고 해요. 아니, 지표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희소종. 희소하다 이런 말 알지?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죠. 그 지역에 굉장히 적게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들을 얘기해요. 너무 적어. 그래서 희귀하게 발견돼요. 너무 적으니까 어떻게 될까? 나라에서 멸종할 수도 있으니까 천연기념물 같은 걸로 지정해서 보호도 하고 그렇게 되겠지. 가장 많은 애, 그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애, 그 다음에 특정한 환경에서만 발견되는 애, 가장 적은 애. 됐지?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유진이가 많이 졸려요. 5분만 쉴까? 유진이가 지금 떠들려 그래서 5분만 잠깐만 쉬다 갑시다. 자, 거기 이어서 한번 볼게요. 97페이지 군집의 천이라고 있어요. 천이가 뭐냐면은 바뀌어가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여러 종들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데 그 생물 종류나 그 다음에 걔네들의 특성, 생물들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변하는 거를 천이한다. 변해가는 거. 자, 크게 1차 천이하고 2차 천이라는 게 있어요. 1차 천이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딱 뭐라고 할까? 척박한 곳에서 이제 막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어울려 사는 가장 발달한 상태를 극상이라고 해요. 극상.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를 1차 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그럼 2차 천이는 뭐냐면 극상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뭐 산불이 일어난다거나 무슨 홍수가 터진다거나 뭐 화산이 터진다거나 그러면 생태계가 어떻게 될까요? 파괴가 되겠죠. 파괴가 돼서 다시 생명체들이 자라나고 또 번성하고 해서 다시 극상까지 가는 천이, 즉 변해가는 거를 2차 천이라고 해요. 이제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1차 천이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건성천이하고 습성천이라고 있어요. 건조하다는 거지. 그 육지를 얘기하는 거고 습하다는 거죠. 호수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요 밑에 그림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거든. 자, 봐봐. 자, 요 그림 잘 나와요. 보세요. 저거만 다 보세요. 그림 잘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야. 아직 흙도 없어. 그냥 바위들로 이루어진 척박한 땅이야. 여기 용암대지라고 써있지. 용암대지가 뭐야? 용암이 흘러나와서 퍼져가지고 이렇게 대지같이 된 거거든. 그 용암이 굳어가지고. 그럼 거기에 무슨 생명체나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용암대지와 같이 아무런 생물이 없던 곳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지류나 이끼류 같은 것들이 점차 생겨나요. 그러면서 이런 용암대지나 바위 같은 거를 부셔. 그래서 토양을 만들어. 그럼 토양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돼? 이제 또 풀이 자라겠죠. 그리고 또 풀이 자라다 보면은 요 흙 속에 물도 이제 고일 수가 있고 하니까 이제 조그만 나무들이 자라요. 과목.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돼? 또 큰 나무도 자라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 큰 나무와 작은 나무, 그 다음에 풀,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가장 극상, 가장 발달된 군집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토양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생명체들이 이렇게 번성해가는, 즉 육지에서 번성해가는 걸 뭐라 그래? 건성천. 그럼 습성천이는 뭐냐면 이런 호수 같은데 빈 영양호, 부영양호가 뭐냐면 이번에 저기 부유하다 빈약하다 못 사는 걸 뭐라 그래? 빈곤하다 그러지. 그 다음에 잘 사는 건 뭐라 그래? 부유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선생님 할 얘기 없어서 얘기했는데 너네가 나중에 이제 선생님같이 어른 됐을 때 가난하게 살 건지, 응? 막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넉넉하게 살 건지 조금 고민하세요. 응? 그래서 지금 힘든 거 알아 너네. 응? 다 힘들어. 선생님도 니네 시절 겪었어 안 겪었어? 겪었잖아. 선생님도 고민 많이 했지. 이 공부하면 뭐하냐. 응? 근데 너네 때 한 만큼 나중에 미래에 너네가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느냐가 좀 결정이 되거든요. 응? 부모님이 언제까지 용돈 주는 거 아니지? 이제 부모님이 언젠가는 이제 뭐 다 돌아가시면 자기가 벌어서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조금만 더 생각해. 이제 다음 주에 계약하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해봐. 알았니? 새로운 마음으로 해봐. 제발. 됐어? 선생님도 저기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시험 대비도 하고 할 테니까 조금 더 자주 부르고 좀 더 할 테니까 조금만 더 해봐. 자, B는 뭐야?
영양물질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이 호수에 영양염류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영양염류가 쉽게 얘기해서 호수 속에 들어있는 물질인데 영양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영양염류가 거의 없는 호수를 빈영양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 위에 잠깐 나올 텐데 영양염류를 먹고 자라는 애가 플랑크톤이야. 물속에 사는 플랑크톤인데 빈 영양은 어떻게 돼? 영양염류가 거의 없으니까 플랑크톤도 거의 없겠죠. 근데 이제 영양염류가 서서히 많아져요. 많아지면 플랑크톤도 어떻게 돼? 많아지겠지. 그럼 이 플랑크톤에 의해서 유기물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영양소나 생명체들이 생명체들의 뭐랄까 물질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네? 그래서 영양염류나 플랑크톤이 없는 상태에서 영양염류, 플랑크톤이 많아지고요. 그럼 이제 유기물들이나 태전물질이 자꾸 쌓여요. 그러니 조그마한 물, 호수가 흙으로 이렇게 쌓이게 돼. 흙이 만들어지는 거야. 태전물질이 쌓여서. 그러면 흙이 만들어졌으니까 토양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풀이 자라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작은 나무, 점점 어떻게 돼? 큰 나무로 발달하면서 극상까지 이 생태계가 바뀌어가겠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척박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극상 분질이 가장 발달한 단계까지 변해가는 것을 천이다. 그 중에서 1차천. 그럼 2차천이는 뭐라 그랬어? 극상이야. 이 지역이 됐어. 안정한 생태계가 됐어. 근데 그 지역에서 산불이 일어났어. 산불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완전 다 허물어져 버리겠지. 황무지가 돼. 황무지가.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돼? 또 시간이 지나. 또 풀들이 자라고 또 나무들이 자꾸 커나겠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면은 1차천이에요. 극상인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생겨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는 건 2차천이에요. 그러면 천이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누가 더 짧을까? 1차천이하고 2차천이 중에. 2차천. 생각을 해봐. 1차천이는 뭐야? 아무것도 없던 거지. 아무것도 없던 거에서 이렇게 가장 발달한 생태계 분집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2차천이는 원래는 극상이었어. 그치? 근데 걔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황무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토양은 있잖아. 토양은 있고 뭐 여기에 살던 뭐 유기물 뭐 그런 영양분들도 좀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누가 더 짧을까? 2차천. 그치, 이거지. 2차 처리가 도달하는 시간이 더 짧게 걸린다. 얘가 길다, 얘가 짧다. 이 정도 개념만 봐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군집 조사 방법권에서 이거 한 번만 줄게요. 이거 뭐 사진 찍을 것도 없는데. 자, 군집 조사 방법. 군집에 여러 종들이 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잖아, 그치? 그 군집에 어떤 생물 종들이 얼마만큼 살고 있는지를 조사해보자 그건데 말이 되게 헷갈려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방형구법이라는 게 있어. 대표적으로 군집 중에 너네 식물 군집 조사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식물. 어떤 지역에 식물들이 여러 종이 막 살아. 근데 그 여러 종의 식물 중에 어떤 식물이 가장 밀도가 높은지, 비행도가 높은지, 피도가 높은지를 따져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식물종이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걸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틀이 있어요. 자세하게 잘 안 보이죠? 에이, 이것도 넘어가. 몇 쪽이죠? 98쪽이요. 이게 왜 자꾸 넘어가죠? 98쪽에 클릭을 해도 넘어가요? 아니, 왜 이래? 봐봐잉. 이게 확대해서는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 어떤 지역이 있어. 풀밭이 있어. 그럼 여기 여러 가지 식물 종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사각 틀이 있어. 그러니까 방형구라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사각 틀을 만들어. 그리고 여기다가 줄이나 실 같은 걸로 이렇게 엮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요 풀밭에다가 딱 얹어 놓는 거야. 응? 얹어 놓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만든 거는 가로가 몇 칸이니? 5칸이고 세로가 몇 칸이니? 5칸이죠? 그럼 총 방이 몇 개가 나왔어? 25개가 나온 거지. 25칸의 방형구가 생긴 거야. 응? 그럼 요 사이에 이제 어떻게 될까? 식물들이 뭐 이렇게 관찰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식물들이. 네? 뭐 이렇게 관찰이 될 거라고. 그지? 이해됐나? 이렇게 조사하는 게 방형구법이라고 해요. 그때 이게 또 문제 나오면 또 되게 어려워 이게. 자, 보자.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밀도라는 게 있어. 밀도가 뭐지? 뭐 화학 같은 데도 자주 나오죠. 사회 같은 데도 인구 밀도 이런 거 하잖아. 어떤 지역에 숫자가 몇 개가 있냐. 그럼 얘네 교실에 지금 책상이 여러 개가 있는데, 책상이 만약에 10개가 있어. 그러니까 요 방이 10개가 있어. 그럼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겠죠? 거기에 지금 사람이 학생 3명이 앉아있단 말이야. 3명이 앉아있는 거하고 똑같은 사람이 10명이, 아니 똑같은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사람이 10명이 앉아있는 거하고 누가 밀도가 더 높은 거야? 10명이죠. 밀도가 얼마나 꽉꽉 차 있냐 그거잖아. 그걸 밀도라고 그러는데 밀도가 하는 식이 있어요. 전체 방형구의 뭘 구하래? 면적. 면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칸수는 우리 볼 수 있으니까 이 방형구를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가로가 1m, 세로가 1m짜리를 만들었대. 그럼 전체 면적이 얼마? 1제곱미터가 되는 거지. 오케이? 전체 면적 안에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그래서 민들레를 조사하려고. 요 풀밭에 요게 민들레라고 해보냐? 요 풀밭에 지금 민들레가 하나, 둘, 셋. 개체 숫자가 3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교실이라는 면적 안에 지금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걸 밀도라고 해요. 이해됐나? 그러면 상대 밀도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민들레만 살고 있지가 않을 거 아니야. 다른 풀들도 막 있을 거잖아. 그럼 여러 종들의 밀도를 다 따져. 구해.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모든 종의 밀도를 구해서 얘네들을 더해. 네? 그것 중에
우리가 민들레만의 밀도를 구하는 거야. 이게 뭐야? 모든 종류들의 밀도 중에 민들레만의 밀도. 이거를 뭐 상대 밀도. 근데 밀도, 상대 밀도는 퍼센트로 보통 나타내거든. 100분의 1이니까 곱하기 얼마인데? 100 하면 되겠지. 그 다음 빈도 보자. 이거 식이 헷갈려요. 빈도는 얼마나 자주 나타나느냐 이걸 빈도라고 해. 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거든. 뭐라고 쓸까? 아니 뭐 생각이 안 난다.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방형구 숫자분의 이 숫자가 몇 개야? 몇 칸이야? 25. 그치? 방형구 숫자분의 요 민들레가 나타난 방형구 숫자. 그 전체 25칸 중에 민들레가 몇 칸이 나타났어? 3칸. 응? 특정 종의 방형구. 요거하고 차이점은 뭐야? 요거는 방형구의 면적분의 요 특정 종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얘는 방형구 숫자분의 특정 종의 방형구 숫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요. 잘 봐. 조금 더 봐. 이젠 이거하고 가면 되잖아. 여기에 민들레가 만약에 2개가 있어. 민들레가 2개가 있어. 그러면 얘는 전체 면적이 얼마? 1제곱미터지. 그 안에 민들레가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죠. 네. 근데 얘는 빈도는 뭐라고? 전체 방형구 숫자 몇 칸? 25칸 중에 민들레는 4개지만 민들레가 나타나는 방은 몇 개야? 3개지. 3개가. 오케이? 이런 걸 빈도라. 그러면 상대 빈도를 안 써도 되겠죠. 똑같아요. 모든 종들의 빈도를 다 조사해가지고 다 더한 것뿐에 요 민들레의 빈도. 됐어? 그럼 피도는? 방형구 면적이야. 얘하고 똑같아. 밀도하고. 방형구 면적분에 특정 종이 차지하는 면적. 그러니까 얘 민들레가 차지하는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면적. 그치? 전부 다 특정 종인데. 그러니까 얘는 전체 면적 중에 민들레가 차지하는 면적. 얘는 전체 개수, 방형구의 전체 개수 중에 민들레가 나타나는 방의 개수. 얘는 전체 면적 중에 민들레의 개수. 헷갈리죠?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시험에 밀도가 어떤 건지, 빈도가 어떤 건지, 피도가 어떤 건지를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주어질 때는 너네가 이거 헷갈리지 않게 좀 알고 있어. 그럼 상대 피도도 마찬가지로야. 여기에 살고 있는 뭐 민들레, 뭐 이끼, 뭐 모든 것들의 피도를 다 조사해서 이걸 다 더한 것 중에 민들레 피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됐어? 그럼 이제 중요치. 중요치가 뭐냐면 이 지역에 가장 많이 살고 있다. 응?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우점종을 생각하는 거야. 우점종이 뭐라 했어? 가장 많이 살면서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종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가장 많은 애들, 그러니까 중요하게 살고 있는 애들. 그럼 많은 애들은 밀도도 높을 거고 빈도도 높을 거고 피도도 높겠지. 그래서 여러 종들을 다 더한 것 중에 얘가 차지하는 상대 밀도, 빈도, 피도를 다 더한 다음에
그 지역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생명체는 얘도 높을 거고 얘도 높을 거고 얘도 대체로 높을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걸 다 더해서 가장 많은 값을 차지하는 애가 이 지역에 가장 중요한 애. 그러니까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애. 그런 종류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탐구 자료창이 나오는데 요거를 요거까지만 한번 볼게요. 끝났지 이거 하면 문제도 집에서 한번 풀어보고 이 문제가 나오면 되게 어려워. 잘 봐. 지금 지역이 네 지역인가? 뭐야 이게? 자, 어떤 지역에 봐봐, 빨리 하고 가자. 어떤 지역에 1m, 1m짜리 방영구를 4개를 설치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풀밭이 있던 거야, 풀밭이. 응? 풀밭이 있었는데 이 방영구를 1개, 2개, 3개, 4개를 갖다 놓은 거야. 설치한 다음에 방영구 안에 있는 이 식물들의 뭐 밀도, 빈도, 피도를 조사를 하는 거야. 응? 봅시다. 자, 밀도. 질경이의 밀도를 한번 보자 그거야. 질경이. 됐니? 그 밀도는 뭐라 그랬어? 방영구의 면적 분의 숫자. 생물의 숫자. 그 위에 보면 방영구 면적이 얼마니? 1제곱미터지. 근데 4군데를 설치했다. 그럼 1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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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제곱미터니까 총 몇 제곱미터? 4제곱. 면적은. 거기에서 질경이가, 요게 질경이래, 요거. 그럼 숫자를 세야 되지. 질경이가 하나, 둘, 셋, 4개가 나타났다. 4제곱미터분의 질경이 개수 4개. 이걸 뭐라 해? 밀도. 됐니? 그럼 빈도는? 방영구 숫자 전체분의 질경이가 나타나는 방영구. 그치? 그럼 이거 한 개 방영구당 5 곱하기 5니까 25개지. 됐니? 그러면 25개, 4개 다 더하면은 몇 개? 100개지, 100개. 아니, 방영구 숫자가 100개야. 근데 4로 나왔을까? 100개 중에 이 질경이가 나타나는 방영구가 몇 개지? 한 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지. 잠깐만. 왜 빈도가 4분의 4로 했지? 방영구 숫자. 잠깐만. 돈이요. 이렇게 해버렸네요. 전체 방영구를 봐봐. 이거는 봐봐. 방영구를 지금 하나만 설치한 게 아니지. 만약에 봐봐. 이게 문제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 방영구를 하나만 설치했어. 하나만 설치했으면 전체 방영구 숫자가 몇 개야? 방이 몇 개야? 25개지. 25개 중에 질경이가 나타난 게 한 칸이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방영구를 하나만 설치했을 때는 전체 방의 개수가 25개 중에 질경이가 나타난 게 한 개 방이야. 25개 중에 한 개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방영구 틀을 4개를 준비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큰 한 칸으로 보는 거니까. 응? 그럼 방영구 몇 개 중에? 4개 중에. 여기도 질경이가 요 칸에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났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치? 그래서 전체 방영구 4개 중에 질경이가 나타나는 방영구에서 4개의 방영구에서 다 나타났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근데 만약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다른 문제에서 한 개만 설치했어. 응? 한 개만 설치하면 방이 몇 개야? 25개지. 그 중에서 질경이가 한 칸에 나타났으니까 25분의 1로 이렇게 줘.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는 방향구를 4개 설치했기 때문에. 그럼 피도는 뭐라 했어? 방향구의 면적분의 이 특정 종이 나타나는 면적이지. 그럼 방향구 1제곱미터, 1제곱미터 다 더하면 몇 제곱미터? 4제곱미터. 근데 이 질경이가 4칸에 나타났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1제곱미터에서 한 칸이 얼마야? 계산할 수 있겠지. 0.04제곱미터거든? 그러면 한 칸이 0.04제곱미터인데 몇 칸에서 나타났어? 4칸. 응? 전체 면적분의 특정 종이 차지하는 면적. 한 칸이 요만큼이니까 4칸이니까 요 면적. 네? 여기 피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 토끼풀의 밀도, 아니 토끼풀의 뭐 얘네들 다 조사하고 민들레도 다 조사하고. 그래갖고 상대 밀도는 뭐야? 얘 밀도, 얘 밀도, 얘 밀도를 다 더해. 얼마야? 12죠. 그 중에서 질경이의 밀도. 그지? 그러면 상대 빈도는 뭐야? 얘 빈도를 다 더해서 전체 빈도 다 더한 덕분에 질경의 밀도. 퍼센트가 높아요. 그럼 상대 피도는 뭐야? 얘네들의 피도를 다 더해서 전체 피도분의 얘 질경의 피도. 됐니? 이런 식으로 구해서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얘네 세 개가 가장 높은 애들. 그러면 질경이네 요거 다 더하면 얼마 값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토끼풀도 나오겠지? 그 다음에 민들레도 나오겠지? 그럼 누가 제일 커?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대충 봐도 누가 제일 높니? 얘가 제일 높지 않아? 그치? 이거 세 개 더하면? 그치? 그럼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치가 높은 식물은 누구다? 토끼풀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한번 뒤에 문제들이 조금 요거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보고 그래서 뒤에 있는 요 예제 문제하고 뒤에 또 있네. 아이고 군집 내 상호작용이 또 있네요. 뒤에 문제 보면 알 수 있지. 오늘 어디까지 배웠는지. 알 수 있겠니? 자, 그래서 배운 부분만 좀 풀어오시고 앞에 부분 안 푼 거 있으면 좀 풀어오세요. 뒷장에 보면은 여기 뭐야? 그런 군집 조사 방법 이런 거 배웠잖아 지금. 내용 간단하게. 그거는 한번 풀어오고. 근데 군집 내 상호작용 이거는 아직 안 배웠잖아, 그치? 그거는 빼고. 알았지? 앞에 안 푼 거 있으면 좀 풀고. 자, 조금 쉬었다가 물리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100페이지.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군집. 오늘 배울 것도 이거 뭐 간단한 건데, 생명이 개정이 되면서 좀 어려운 게 뒤쪽으로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범위가 여기까지는 조금 쉬운 내용들이에요. 근데 요거 지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뭐 신경계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어려워져요. 자, 군집 내 상호작용. 군집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뭘 얘기하는 거야? 어떤 한 지역에서 그치 여러 종류들, 그치?
여러 종류들의 무리들이 어울려 살고 있죠. 그게 이제 군집이라고 그랬고, 상호작용은 말 그대로 요 여러 가지 종류의 무리들이 서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작용들이 나오는데 책 순서대로 합시다. 첫 번째 종강 경쟁. 말 그대로 뭐야? 생물의 종류 사이에, 요 간자가 사이 간자야 한자로. 생물 종류 사이에 경쟁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에서 두 가지 종류가 같이 살다 보면은 서로 뭐 먹이나 서식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겠죠. 그리고 종강 경쟁 그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서 뭐 경쟁 베타 원리 요거 말은 굳이 몰라도 되는데, 요거 핵심은 뭐냐면 우수한 놈이 그 중에서 살아남고, 그러니까 강한 놈이 살아남고 약한 놈은 어떻게 될까? 자꾸 경쟁하다가 도태돼서 없어지겠지. 그래서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 그걸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집신벌레 종강 경쟁, 요게 잘 나오는데, 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안 그래도 되겠지? 항상 뭐 그래프는 X축, Y축부터 잘 보셔야 돼요. X축이 시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Y축이 뭐야? 개체수. 생물의 숫자야. 근데 두 종을 단독 배양할 경우. 그러니까 애기 집신벌레하고 집신벌레를 따로 배양했다는 얘기, 따로 키웠다. 애기 집신벌레라 해서 이 집신벌레 아기가 아니야. 종류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 아기가 얘가 아니에요. 이거 종류가 다른 거야. 근데 따로 키울 때 애기 집신벌레가 번식을 하면서 개체 숫자가 막 늘어났대, 그치? 근데 이론상으로는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S자형 생장 곡선을 이룬다 그랬어.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왜? 개체 숫자가 많아지다 보면 어떻게 돼? 먹이 부족이나 서식지 부족, 뭐 그런 환경 저항이 생긴다겠죠.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응? 못 알아듣는 사람 공부 안 한 사람이야. 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S자형 생장 곡선을 이루죠. 집신벌레도 마찬가지. 번식을 해서 개체 숫자가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조금 일정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키웠을 때. 근데 두 번째로 한번 보자. 이 두 가지 종류로 혼합 배양 같이 키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 지역에 이 두 가지 종류의 생물들을 같이 배양을 시켰다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니? 애기 집신벌레는 개체 숫자가 늘어나서 자기 종족을 유지하고 있었지. 근데 집신벌레는 어떻게 됐어? 맨 처음에 번식하다가 개체 숫자가 늘어났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그럼 둘 중에 누가 강한 놈입니까? 애기 집신벌레지. 응? 얘가 쉽게 얘기해서 강한 놈이니까 그 집신벌레를 이기고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얘로부터 서식지나 먹이 같은 거를 차지하면서 번식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얘네들은 서식지나 먹이 부족으로 어떻게 돼? 자꾸 도태된다 그런 얘기지. 어렵지 않죠? 헷갈리면 얘기하세요. 이런 게 이제 종강 경쟁이라는 거고, 분서는 뭐냐면은 과학에서 한자나 영어가 많아요. 분자가 나눌 분자야. 그러니까 서식지를 나눈다. 그러니까 경쟁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알아서 우리는 평화롭게 살 거야.
평화롭게 살 거니까 우린 서로 경쟁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응? 그래서 여기 보면 은어, 그 다음에 피라미가 있어요. 은어가 좀 물고기가 더 크고 피라미는 조그만 물고기거든. 그래서 피라미는 은어하고 싸워봤자 어떻게 돼? 지겠지. 지니까 피라미들은 가장자리에, 물속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번식하면서 살아요. 싸우지 않으려고. 싸워봤자 질 거니까, 그치? 그리고 은어들은 조금 강한 놈이니까 이제 중심을 차지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요 은어하고 피라미는 서로 사는 서식지. 같은 지역이긴 하지만 사는 뭐랄까 공간이 좀 분리가 돼 있죠. 그럼 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나눠서 살고 있는 거를 뭐라 그래? 분서. 그래서 저기 써 있는 것 같이 싸우지 않고 나누어서 산다. 살기. 이런 거를 분서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은어와 피라미. 얘네들은 하천. 뭐 시냇물이나 강물 같은 걸 하천이라 그래. 하천 중앙부에 살고 피라미는 어디? 가장자리.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고 살아간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야. 뭐 얘네들의 먹이나 또는 뭐 가장 중요한 게 먹이죠. 먹이에 따라서 뭐 요새는 여기 물가 위에, 뭐 요새는 뭐 물 좀 깊은 곳에, 이런 곳에 이제 나누어서 먹이 종류에 따라서 살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북아메리카 솔새라 그래서 이게 큰 나무가 있어. 근데 뭐 요런 새들은 여기 위쪽에 살고 요런 새들은 여기 밑에 살고 서로 이렇게 공간을 나눴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분서.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거기 101쪽에 보면은 따개비의 종강 경쟁이라고 나와요. 요거 같은 지역에 살다 보면 우수한 놈이 번식을 하고 약한 놈은 자꾸 도태되는 거지, 그치? 따개비라고 있어. 들어봤니 혹시? 네. 그 갯벌이나 바닷가 가면은 이렇게 뭐 바위 같은 데 붙어 사는 따개비라고 있어. 간조하고 만조가 뭔지 알아? 간조는 바닷물이 빠져나가서 가장 낮을 때 간조. 만조는 바닷물이 들어와서 가장 높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안 같이 밀물, 썰물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때 따개비 A가 있었고 따개비 B가 있었대. 근데 따개비 A만 키웠을 때는, 그러니까 A만 살 때는 얘네들이 번식해서 뭐 위쪽이나 아래쪽에 다 같이 이렇게 살고 있었겠지? 그리고 따개비 B만 살고 있을 때는 얘네들이 번식해서 살고 있었을 거야. 근데 위쪽으로 잘 갔니 안 갔니? 안 갔어요. 잘 안 갔지. 왜 밑에만 좀 많이 번식했냐면은 물이 높아졌을 때는 상관없는데 물이 낮아졌을 때는 밑에가 물이 많고 하니까 얘네들이 말라 죽지 않고 먹이 같은 것도 잘 얻을 수가 있겠지. 위에는 물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 물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마를 수도 있고 먹이들도 부족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많이 분포를 한대요. 그럼 이제 같이 살아. 함께 살 때. 함께 살 때 보니까 따개비 A는 위쪽에만 분포하고 따개비 B는 밑에만 분포했어. 근데 따개비가 살기에 유리한 조건이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아래쪽이죠. 아래가 물도 많고 먹이도 풍부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따개비 B가 밑에를 차지했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경쟁을 해서 누가 이겼다는 거야? B가 이겼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A는 약해서 점점 밀려난 거지. 얘가 이쪽으로 오려 그러면 따개비 B가 밀어내거나 싸워서 없앨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요거의 결론은
따개비 두 종류가 A, B가 살고 있었을 때 따개비 B가 유리한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거는 얘가 강한 놈이다. 그치? 따개비 A는 약한 놈이니까 밀려난 거다.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생이라고 있어요. 공생.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쓰는 말인데 공생, 함께 산다는 거죠. 함께. 그러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근데 공생 관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편리공생이라는 게 있고 상리공생이라는 게 있어요. 편리공생은 뭐냐면 함께 살긴 사는데 한쪽만 이익을 얻어요. 한 생물, 한 개체만 이익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편리공생이라고 하고, 상리공생은 이게 서로 상자거든. 서로 이익을 얻어요. 대표적인 예들은 뭐 쉬우니까 책을 보면서 넘어갈게요. 자, 여기 한번 보자. 빨판상어하고 거북이가 있대. 빨판상어는 거북이 몸에 붙어서 쉽게 이동을 한대. 그러니까 거북이가 더 크지. 그 빨판상어, 조그만 상어 있거든. 걔가 거북이한테 붙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거북이가 이동할 때 같이 딸려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판상어는 거북이 몸에 붙어서 쉽게 이동을 해. 그리고 또 먹이도 얻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거북이가 등껍질이 단단하니까 얘 빨판상어의 천적으로부터 보호도 받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 아무런 이익을 못 받아. 그렇다고 손해보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빨판상어하고 거북 중에 한 생물만 이익을 얻죠. 누가 얻는 거야? 누가 이익을 얻어? 빨판상어. 그치? 이렇게 한쪽만 이익을 얻는 거를 편리공생이야. 하나만 더 볼까? 그래, 이걸로 볼까? 착생난초와 나무. 착생난초는 나무에 붙어서 자라는데 수분 매개자가 쉽게 접근하게 하고 안전한 서식지를 갖게 하지만 나무는 아무런 이익이나 손해가 없다. 그러니까 큰 나무 옆에 요 난초가 산다는 거야. 살면서 수분 매개자가 뭐냐면 수분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는 뭐 물질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난초도 물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무 옆에서 자라면서 수분을 잘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익을 얻지. 근데 나무는 뭐 아무런 이익이나 손해가 없어. 한쪽만 이익. 여기에 편리공생. 그러면 상리공생은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서로 어떻게 이익을 얻는 거야. 서로 이익. 그래서 흰동가리하고 말미잘 이거 한번 볼게요. 흰동가리 요 물고기예요. 흰동가리는 말미잘의 보호를 받는데 말미잘이 약간 그 촉수 같은 거 이용해서 뭐 큰 물고기나 이런 게 오면은 이렇게 뭐 찔러서 독 같은 거를 뿜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흰동가리가 요 사이에 살면은 어떻게 돼? 큰 물고기가 다가왔을 때 이 물고기가 얘를 잡아먹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흰동가리는 말미잘의 보호를 받고요. 말미잘은 흰동가리가 큰 물고기를 유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요. 뭐냐면 여기 조그만 물고기가 있으니까 큰 물고기가 잡아먹으려고 올 거 아니야. 그럼 말미잘이 어떻게 해? 촉수를 이용해서 독을 싸가지고 이 큰 물고기를 죽이겠지. 그치? 거기서 이제 영양분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흰동가리는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역할을 하고 말미잘은 어떻게 돼? 먹이를 얻을 수 있는 큰 물고기로부터 먹이를 얻을 수 있는 얘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기가 되는 거지. 유인 역할을 하는 생명체가 되는 거지.
그럼 서로 어떻게? 이익을 주는 거지. 음. 이런 걸 뭐라 그래? 상리공세. 그 다음에 뭐 동백꽃과 동박새라 그래서 얘도 한번 보자. 동백꽃은 동박새에게 꿀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요 동박새가 동백꽃의 꿀을 먹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동박새는 동백꽃의 수분을 돕는다. 수분이 뭔지 알아? 아니야. 그 수분 말고 꽃의 암술 수술이 있잖아. 그러면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에 달라붙어야지 사람같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생식을 하겠죠. 사람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수정을 해야지 아기가 태어나잖아. 그치? 근데 식물은 수술의 꽃가루, 화분이라 그러거든. 꽃가루하고 암술의 미씨라고 있어요. 꽃가루하고 미씨하고 수분을 한다 그러거든. 결합을 해야지 씨앗이 만들어져요. 근데 꽃이 뭐 이렇게 옮겨가서 얘하고 수분시킬 수 있니? 없죠. 그럼 이 동박새가 어떻게 돼? 수술에 꿀을 빨아먹다가 꽃가루가 묻는단 말이야. 그치? 그럼 암술로 또 날아가서 암술에 꿀을 빨아먹을 때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에 달라붙겠죠. 그러면서 수분을 시킬 수가 있다. 이해하고 있어? 네. 그래서 이것도 어때? 이 꽃하고 새가 서로 도움을 주면서 살고 있는 거지. 이게 상리공세. 그 다음에 이제 기생이라고 있어요. 쉽게 너네가 알 수 있는 게 기생충 알지? 기생충. 사람 몸에도 이제 음식 같은 거 잘못 먹으면 기생충들이 들어와서 번식할 수도 있잖아. 그치? 기생충들은 뭐해? 만약에 사람 몸속에 들어왔을 때 사람의 영양. 그치? 사람의 영양분을 뺏어 먹고 살지. 그럼 그 숙주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그게 기생충. 그래서 숙주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손해만 입어요. 왜? 기생충한테 영양분을 뺏기니까. 그치? 근데 기생충에서 충은 그 벌레를 얘기하는 거야. 벌레충자. 그러니까 기생하는 생물들을 다 기생생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기생충은 요 숙주한테 어떻게 영양분을 뺏어 먹으면서 이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손해를 보고 하나는 이익을 얻는 거예요.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얘는 봐봐. 편리공생은 한 개가 이익을 얻지. 근데 다른 놈은 이익이나 손해가 없는 거야. 상리공생은 뭐야? 서로 이익을 얻는 거야. 그럼 기생은 뭐야? 하나는 손해를 보고 하나만 이익을 얻는 거야. 구분할 수 있겠니?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사람과 기생충, 그러면 사람이 숙주고 기생충이 뭐야? 기생생물이지. 개와 진드기, 개가 숙주고 진드기가 영양분 빨아먹는 기생생물이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쓰면은 기생은 한 생물, 한 개체는 손해를 보고 누가? 숙주가. 그리고 한 개체, 한 생물은 이익을 보는 거죠. 누가? 기생생물.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게 기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면은 포식과 피식. 요거는 이제 앞에서도 한번 했는데 그냥 이거 풀수로만 보는 거야? 포식자가 먹는 애니 먹히는 애. 먹는 거죠. 안 해줬어? 피식자는 먹히는 애죠. 그래서 그 생물의 그 지위가 있잖아요. 뭐 1차 소비자가 있고 2차 소비자가 있으면 1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한테 먹히는 애니까 피식자가 되는 거고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를 먹는 애니까 포식자가 되는 거지. 그치?
그때 뭐 대표적으로 뭐 치타하고 톰슨 가젤을 보면은 치타가 톰슨 가젤을 잡아먹잖아. 그럼 얘가 포식자고 얘가 뭐가 돼? 피식자. 요 관계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봐봐. 포식자가 많이 늘어났대. 얘가 많이 늘어나면은 먹이를 많이 먹을 거야. 그러면 피식자가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그치? 그럼 피식자가 줄어들면 먹이 부족으로 인해서 포식자도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먹이가 부족하니까, 그치? 그럼 포식자가 줄어들면은 다시 피식자가 어떻게 될까? 잡아먹히지 않으니까 번식해서 늘어나겠지. 그리고 또 피식자가 늘어나면은 먹이가 많아지니까 또 포식자도 많이 먹으면서 이제 또 번식을 하겠지. 그래서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반복한다. 앞에서 이런 그래프 있었잖아. 포식자가 증가하면 뭐 피식자는 피식자가 뭐 이렇게 증가했어. 그럼 얘 먹이가 많아지니까 포식자도 막 증가하고, 그럼 포식자가 증가하면 피식자는 많이 먹혀서 줄고, 그리고 또 먹이 부족으로 포식자는 또 줄고, 막 이런 걸 반복한다 그랬잖아. 앞에서 한번.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으면 요 탐구 자료 참고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0 뭐 이런 게 써 있는데 플러스는 이익을 얻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는 뭐야? 손해를 보는 거예요. 0은 이익이나 손해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여기 한번 생각해 보자. 경쟁한대요. 생물 종류끼리. 경쟁을 한다는 거는 뭐 치고받고 싸운다는 의미라기보다 먹이나 서식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뭐 이렇게 뭐 싸울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얘네 둘이 서로 어떻게 되냐면 서로 손해를 보죠. 서로 경쟁하다 보면 서로 일부분이 좀 죽을 수가 있겠지. 근데 얘가 약한 놈이니까 얘가 손해를 더 많이 보긴 하겠지. 그래서 서로 손해를 보는 게 종방경제. 그럼 분선은 서로 나눠 사는 거지. 나눠 살면은 얘네하고 얘네들은 뭐 손해를 볼까 이익을 볼까 서로 영향이 없을까? 아무래도 손해 이익이 없을까? 영향이 없다? 응? 어떤 걸까? 분선. 저기 안 써 있구나. 그치? 분선은 안 나왔구나. 그치? 분선은 안 나왔어요. 분선은 서로 나눠서 살고 있으니까 서로 뭐 손해나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굳이 따지면 없겠지. 그치? 그럼 편리공생. 한쪽만 이익을 얻고 다른 놈은 이익이나 손해가 없는 거지. 그럼 상리공생. 서로 어떻게? 이익을 얻는 거지. 그치? 그러면 기생은 손해보는 놈이 있고 또 뭐야? 이익을 보는 놈이 있는 거지. 조금 생각하면 알 수 있죠. 그럼 포식과 피식은? 포식자는 먹는 애니까 얘는 이익을 얻고 피식자는 먹히는 애니까 손해를 보겠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한번 골라줘보자. 종방경쟁은 서로 싸우다 보면은 아무래도 서로 조금씩 죽을 수가 있어요. 서로 손해보는 거고, 하나 이익 얻고 하나는 아무런 이익 손해가 없는 거. 이거 뭘까 그러면? 편리공생이죠. 응? 그죠? 이거 편리공생. 그 다음에 둘 다 이익을 얻는 거는 상리공생이죠. 서로 이익 얻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나왔으니까 기생은 숙주는 손해보지만 기생생물은 이익을 얻는 거. 그 다음 포식과 피식은 먹는 애 포식자는 이익을 얻지만 피식자는 손해를 보는 거죠. 넣을 수 있겠지? 자, 오른쪽에 개념 확인 문제 가로칸 채우기는 집에서 해보고 이거 이해됐는지 밑에 네 문제만 금방 풀어볼까요? 금방